네, 계속해서 12페이지 4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이 있었는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한 목적적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 판시 2번을 보면은요, A가 이제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7월 16일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6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6천만 원은 이제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날에 지급한 거는 이렇게 60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주택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A는 7월 17일에 바로 입주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7월 30일에요. 7월 30일에 B라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6,500만 원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는요, 8월 17일에 요 6천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요 A하고 그다음에 요 전세권자의 이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록 600만 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지만 입주 전입 신고를 A가 먼저 했기 때문에 B보다 A가 우선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요, A가 요 계약금뿐만 아니라 요 잔금까지도 6,600만 원에 대해서 A가 B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그때를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이 600만 원 요거 계약금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지급된 요 보증금까지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잔금이 지급된 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이긴 해요. 그러나 요 임차인의 입주 전입 신고가 더 빨랐기 때문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도 요 B보다 우선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든가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 그다음에 재외동포에 관한 이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은 못하고 외국인 등록, 그다음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외국인은요. 그다음에 동포의 경우는 국내 거소 신고, 거소 이전 신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게 주민등록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걸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시 기능은 미약하지만은
이런 외국인이라든가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도 그 주거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공시 기능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하급심 판례가 막 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 이제 신고를 했다 이거.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그런 것이 이게 전입 신고랑 같은 효력이 있는지 뭐 어떤 하급심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인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도 이제 가족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거든요. 꼭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지 하더라도 가족의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대항력이 있는 건데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가족이 어떤 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든가 뭐 거소 이전 신고를 했다든가 그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1번은 어떤 얘기냐면요. 자, A가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임차인이에요. 자,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C에게 양도를 하면은 자, 대항력에 관한 규정에서 임대인 지위 자체가 요 C에게로 승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끔은 A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다 이거야, 보증금이.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재산이 많아요. 다른 재산이 많아서 주택이나 뭐 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어서 요 1억 원이 충분하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다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B가 C에게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C가 양수인이 돼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면 A는 그 보증금을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제가 밑줄 쳐놓은 것처럼요,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B에게 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임대차 보증금 요 1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질권이 설정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요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권을 설정을 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요.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 자금을 이제 대출해 주면서 요 임차인이 B에게 반환받게 될 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질권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요 갑은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보증금에 대해서 직접 청구에 의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질권이 설정이 되면은요, 요거를 함부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못 해요. A나 B나 요거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사안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요 주택을요, 이걸 A가 샀어요. 임차인인 A가 요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2억이다라고 하면 1억 원은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B가 A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1억 원을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그냥 깐 거예요. 보증금에서 그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거 그거 공제하고 그냥 1억 원만 A가 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B가 A에게 목적물을 이제 매도하면서 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해지하면서 해지하게 되니까 B가 A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에서 그건 상계하고 1억 원만 지급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 자체는 승계가 안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 그냥 해지가 됐으니까, 임대차 지위 자체는 승계가 되지 않겠지만요. 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채권을 상계한 거 있잖아요. 상계해서 소멸시킨 거. 그거는 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질권자에게는요, 질권이 설정된 이후에, 요, 예, 요 채무자, 그다음에 제3 채무자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갑은요, 비록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에서 이걸 상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B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보증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집행 권한을 얻어서 그 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면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러면 전세권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담보권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세입자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집행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지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세입자는요, 왜 경매를 신청했겠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선택해서 행사한 것이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죠.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경매를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자, A가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 권한에 기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매 신청이고요. 자, 그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 B의 다른 채권자인 C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런 경우에 C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A가요, 나도 배당해 달라. 나도 전세,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받을 게 있으니 나에게도 배당해 달라. 이게 이제 배당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A는요, 지금 현재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 신청까지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경매 신청까지 했다면요. 굳이 배당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요 A에게는 우선 변제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했는데 또 배당 요구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에도 임차인 A의 우선 변제권이 확인이 되고 또 경매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현황 조사 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도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별도로 배당 요구 없이도 A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판례는 뭐냐면은, 자,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일정 범위 이내에 이제 그 보증금, 이제 소액 보증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대항력만 갖추면은, 다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에서 일정액의 금액은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A 소유 이제 주택인데 이 A가 빚을 못 갚게 돼서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게 경매로. 자, 근데 마침 이게 주택이다라고 하면은요, 막 소액 보증인을 막 가짜로 막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집에다가 B, C 이렇게 막 만들게 되면은 비록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요 소액 보증인들은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요 소액 보증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소액 보증인으로서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소액 보증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혀지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최우선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사례에서는요, A 소유 주택이었는데 요 B라는 사람이 이제 소액 보증인으로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요 B가요, B가 과연 정말 요 주택에 진정한 세입자인지 세입자인지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의심스러웠냐면 B는 자기 소유 아파트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남편의 소개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보증금도 시세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지급된 그 경위를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막 전격적으로 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막 지급하고 그런 걸 볼 때는 이 소액 보증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봐서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예전에 법률구조공단 이제 인천지부장으로 근무를 한 4년 가까이 이제 했었는데요. 전국에서 이런 사건이 제일 많았던 데가 이제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천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짜다. 요 소액 보증인 가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이런 소액 보증인이 임대차 계약이 이게 사회행위다. 취소되어야 된다. 뭐 그런 배당을 둘러싼
그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진짜 임차인이냐 이거야. 실수요자냐 아니면 악용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허위의 임차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에서 쟁점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그럴 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시 2번에 그 밑줄 쳐놓은 것처럼 담보적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보증금을 반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담보적 기능, 그걸 위해서 거기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이 되느냐? 그러니까 가압류를 하면은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도 시효가 중단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떤 구체적인 집행행위나 보전 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서 인정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언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되느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러면 말소해 주면 됩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내가 보증금 줄 테니 그 임차권 등기 말소해달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이행지체를 한 거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러면 말소해주면 되는 것이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소해주면 줄게.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법 조문을 먼저 보면은요, 2주에 보면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자,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냥 사실행위만 한다. 거기에서 무슨 뭐 제조행위만 한다. 뭐 보관행위만 한다. 그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조금은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 보증 금액이 일정 범위를 넘는 상인의 경우에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몇 차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은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상인이라면 다 보호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요. 법이 이제 몇 차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 주에 보면은요. 그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계약갱신 요구권. 예,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적어도 상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인들에게는 다 아주 필요한, 정말 필요한 보호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것도 이제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됐었는데 2013년부터는 이제 보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 권리금의 경우도 이제 어떤 영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받는 거니까 상인에게는 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는 2기잖아요. 상인의 경우는 이제 3기 이런 특약 이제 특별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관계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그 대항력입니다. 원래 이 대항력은요, 이것도 이제 원래 보증금에 제한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2015년부터는 이 대항력의 경우에도 모든 상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보호를 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보증금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여야지 보호가 되는 거는 중요한 게 이제 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전히 일정 범위 내.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걸 더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플러스 100만 원에 100을 곱한 1억이죠. 100만 원에 100을 곱한 이게 이제 1억이니까 합하면 이제 2억이에요. 이게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2억. 그래서 그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는 거는 그렇게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3조의 대항력은요, 뭐, 주택임대차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이다. 그거만 이제 달라지고요. 자, 5조의 보증금 회수. 이것도 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으면은요, 마치 저당권자가 갖는 우선 변제권을 요 상인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주택과 같습니다. 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도 같고요. 자, 임대차 기간은요,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주택은 이제 2년이었는데요. 상인의, 상가의 경우에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의 요구. 이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는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에 있었던 건데, 올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1회에 한해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이제 4년이 이제 보호장이 되는 것으로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그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인데, 요 상가는 여전히 이제 6개월에서 1개월 그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이라 하더라도 요구해서 또 갱신이 되고요. 또 요구해서 또 갱신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내용 증명만 계속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만 해주면 이게 계속 갱신이 돼서 이항에 보는 것처럼 10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10년까지. 이것도 5년이었는데 2018년에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이후에 상당히 이제 많은
보호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상인들이요. 이제 갱신 요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호에 보면은 3기 차임액이 이제 연체가 됐다든가 4호에 보면 이제 무단 전대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 20페이지입니다. 자, 사항에 보면은요, 이 경우도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이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갱신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10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그 10년 끝나기 전 1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만 했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묵시적 갱신이 돼서 또 1년, 그러니까 11년이 되는 거죠. 1년이 또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끝나기 전에 또 갱신 거절에 통지를 안 했다? 그럼 또 1년이 돼서 12년이 되고. 그래서 요 묵시적 갱신은요.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이제 보장되는 그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또 될 수 있어요. 또 될 수 있다. 자, 5항에 보면은 임차인은 그러나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의 4를 보면은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임차인이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거야.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영업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임차인에게 이제 영업 양도를 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싶을 거라 이거야. 권리금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 권리금이 인정이 사실 잘 안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상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갈 그 시점에서 영업 양도를 이제 한다 이거야. 다른 새로운 신임차인에게 영업 양도를 한다. 그러면 그 권리금을 기꺼이 주고 영업 양도를 받을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를 시키는 거야. 주선을 시키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니까 전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그러니까 기꺼이 권리금을 지급하겠다, 영업 양도를 양수를 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그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인이 그거를 이제 방해했다, 이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제 임차인이 이제 주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이제 어떤 이유로 그거를 방해했다 이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의 성격이 뭐냐? 채무불이행이냐, 뭐 불법행위냐, 뭐 이런 그 논의가 있는데요.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인정한 법정 책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에만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자, 10조의 8. 보통의 차임 연체는 2기가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3기입니다. 3기에 차임액이 연체됐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판례에서 이 법이 있기 전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상가의 경우에는 2기만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느냐, 3기가 지나야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갱신 요구 뭐 거기 규정에 보면은 3기 연체되면 갱신 요구를 못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도 3기가 연체돼야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다. 그냥 2기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로 개정을 해서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것도 이제 그 차임을 증액해 달라 뭐라고 할 때도 금액에 이제 제한도 뒀고요. 그 다음에 기간, 뭐 한번 증액하고 1년이 지나면 또 안 되고 이러한 금액과 기한의 제한을 뒀다. 주택하고 그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도 5%까지만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페이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상가이어야 돼요. 자, 어떤 사실행위만 이루어진다, 상품의 보관만 한다, 제조만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영업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사례의 경우는 어땠냐면은 자, 어떤 상가를 이제 임차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해요. 용접.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행위만 한다. 영업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용접을 해서 그 앞에 컨테이너에서요. 바로 주문을 받아서 판매도 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랑 요 상가, 요 건물이 일체로서 영업용이다라고 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봤습니다. 일체로서 도금 작업과 그다음에 영업 행위를 일체로서 하는 거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제 대항력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주택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게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물권적인 효력이 생기니까 이걸 아주 엄격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가도 마찬가지야. 상가도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엄격하게 이제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넘는 보증금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이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보증금 기준보다 아래라 하더라도요. 그 사업자 등록상 첨부된 계약서에는 더 높게 돼 있다면은요. 이거는 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이거야. 엄격하게 그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공시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에 만약에 환산보증 기준액보다 높은 보증금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요 판례는 대항력에 관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대항력은요 보증금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요 판례가 있었을 당시에는
대항력도 환산보증금 기준 아래의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권의 버금가는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내용도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또 기간에 대한 일정한 보호, 임차권 등기명령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주택의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뭐 얼마도 묻지 않아요.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보호가 안 되고, 이내면 보호가 되고, 뭐, 물론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보호되는 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우선변제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거는 여전히 그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차이를 두느냐? 왜 일정 범위 보증금 이하만 보호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 판시 뭐 1,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영세 상해를 좀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것이고, 그런 건 뭐 충분히 뭐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주택하고 상가를 이렇게 달리 취급하느냐, 이게 평등의 그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다르다는 거죠. 주택은 주거 안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상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장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할 게 어쨌든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제한이 없어요.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있어서. 상가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항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도 이게 전대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상가의 경우에도요, 전대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실제 영업을 하는 전차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대차를 해놓고 임차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또 임차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게 전대차가 됐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전차인 명의로 해야지 된다. 그 상가, 그러니까 주택하고 마찬가지. 주택의 경우도 전차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에 보면은요, 주택의 경우에도 대항력은요, 전입신고를 해서 이제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근데 계속돼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도로 이전했다가 돌아오면 대항력이 소멸했다가 새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다시 생긴다 그랬잖아요. 상가의 경우에도 만약에 사업자 등록에다 폐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똑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초 사업자 등록했을 때 대항력이 생겼다가 폐업할 때 그러니까 대항력이 소멸했다가 다시 재차 사업자 등록한 시점에서 다시 생긴다 이게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돼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폐업을 했다 다시 하면 그 기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력이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요. 이게 사업자 등록을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할 때요. 거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잖아요.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요. 이거는 공시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주택에 주민등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동 102호에 살고 있는데 2동 102호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이 잘못 표시가 돼 있다. 등기부상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일부분을 임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 이게. 예. 첨부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요. 뭐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 상가를 인도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한 강력한 보호를 해주곤 있지만은 제대로 해라 이거지, 제대로. 제대로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다르다 이게 주소와 응? 그 상가 건물하고 달리 돼 있다가 안 되고 일부를 내는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1번 판례 당시에는요, 계약 갱신을 5년까지 할 수 있었어요. 5년까지.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계약 갱신이 돼서 이제 5년이 다 된 겁니다. 다 채운 거야. 자, 그런데 그 끝나갈 무렵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묵시적 갱신이 돼서 또 1년이 된다는 거예요. 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을 다 채웠다고 해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5년 다 채웠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또 1년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안의 경우 2년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 보이 밖에서 이제 10년입니다. 10년. 갱신 요구에서 10년간 이제 할 수 있어요. 상인이. 10년이 끝날 때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해야 돼요. 6개월에서 1개월 그 끝나기 그 사이에요. 그걸 안 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 1개월 안 지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에 했다 이게 갱신 거절 통지. 그 효력이 없죠. 그냥 묵시적 갱신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그러니까 10년 다 되고 또 묵시적 갱신이면 11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판시 1번에 보면은요. 자, 이 A가 임차인이에요. B가 임대인입니다. 자, 뭐 1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곧 끝나기 한 달 전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또 마찬가지로 그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요구를 했어요. 여긴 갱신 거절을 했고 둘 다 한 거예요. 둘 다. 그러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된다 이게 적어도 10년간의 그 계약 기간은 보장해 주겠다는 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갱신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10년 범위 내에서는요 갱신 요구가 우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기 전에요. 한 달 전에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 7월 2일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은 다시 계약을 한 거지만 실질은 갱신이 된 거다 이거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실질은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된 거예요. 뭔 차이가 있냐면요. 요 B가 차임 증액을 이제 청구할 때 그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가 지금 5%죠. 그 범위 내에 돼야 돼요. 갱신이 된 거라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돼야 된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재계약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제한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이 경우에 이거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거기 때문에 그 증액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제한을 넘어서 이제 차임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된다라는 게 판시 3번입니다. 그래서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은 갱신된 거기 때문에요. 차임 증액도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판례입니다. 제가 2017년에 어떤 이제 판사님이 쓴 요 권리금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읽었어요. 그 논문은요, 이제 요 법이 권리금에 관한 이제 규정이 이제 생기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쓴 이제 논문인데,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급심마다. 대법원 판례는 없고, 그래서 하급심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지고, 그런 걸 읽었는데, 제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그게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던 것, 하급심에서 이렇게 판례가 막 나눠졌던 것들이 많이 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임대차 기간이 이제 현재는 10년이야. 예전에 이제 5년이었는데 10년을 만약에 임차인이 거기서 다 이제 어떤 장사를 한 겁니다. 영업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해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느냐. 그 경우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가지고 하면은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하급심에서 판례가 막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견해가 있었냐면은 야, 뭐 10년간 다 영업 다 했으니까 충분히 다 권리금 뭐 시설 같은 거 투자한 거 다 이제 빼먹은 것 아니냐. 다 충분히 이득을 얻은 것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권리금 그 조항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그 가치는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에서는요, 여전히 그 10년을 다 채웠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을 하면 임대인은 그거에 응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방해했다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근거가 나와요. 그 10년을 다 채웠다고 해가지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도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도 이게 이제 아주 논의가 이제 많았던 건데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요 주선을 해요. 주선해서 임대인에게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니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임대인이 그거를 이제 거절했단 말이죠. 방해했다.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선을 하더라도 내가 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 경우에도 주선을 해야 되는 얘기야. 예, 이것도 하급심에서 판례들이 나뉘었어요.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선을 해야 된다 이거야. 뭐 임대인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면서 일단 주선을 해야 된다. 그게 법 문헌에도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주선을 하도록 하는 거는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경우는 주선하지 않아도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견해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이라면은 그런 경우에까지 주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요, 그 임대인이 내가 이거 직접 사용하겠다, 내가 직접 사용할 테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도 나 안 한다. 이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손해배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거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그거를 이제 거절했다, 방해했다.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아직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그거를 거절해서 방해했다. 이 권리금 계약을 이행하는 걸 방해했다. 권리금을 못 받게 했다. 뭐 그런 경우에 당연히 손해배상이 되지만은 권리금 계약 체결이 되는 것 자체를 체결 자체를 방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차임을 얼마로 할지 그것까지 정해져야 이 권리금 계약을 이렇게 딱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임대인이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권리금 계약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례의 경우에서는요, 그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하고 뭐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노력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권리금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보면은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야, 권리금 방해했으니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내가 못 준다. 동시행환경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들이고 이행상 결령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차임 증감 청구권은요.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는 그 증액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죠? 금액에도 제한이 있었고 기간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그다음에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탈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은 실질이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된 거라면 이거는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액의 한도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판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하거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에 대한 그 제한이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